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올해로 50년입니다. 한때 참혹한 전쟁터였던 이 나라는 이제 동남아의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의 맹주 노릇을 하던 태국마저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이죠. 하지만 전쟁의 상처는 경제 성장만으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뉜 깊은 지역 감정, 통일 국가로서의 베트남이 아직 풀지 못한 하지만 앞으로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두 지역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땐 서로 조심하느라 지역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일종의 금기 사항이죠. 하지만 같은 지역끼리 모이면 상대를 험담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베트남 북부와 남부는 역사적, 문화적 차이로 몇 가지 강한 지역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통과 학문의 중심지인 하노이의 북부는 보수적이고 정치적이며 반면 경제의 중심지인 호치민의 남부는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라는 점입니다. 또 북부는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고 부를 감추지만 남부는 돈 쓰는 사람이 부자라며 아낌없이 풍요로움을 즐기는 편이죠. 그래서 호치민 사람은 오늘을, 하노이 사람은 내일을 위해 산다는 말도 베트남에선 흔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하노이는 호치민을 천박하다고 욕하고 호치민은 하노이를 권위적이고 융통성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은 해도 상대의 도시는 가지 않는 사람도 많고 이러한 차이가 고정관념과 지역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지역 감정은 존재합니다. 미국만 해도 북부와 남부가 늘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있고 이탈리아도 남북부가 분리 독립을 주장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 영혼안간 지역 감정이 오래된 문제죠. 하지만 베트남은 무려 20년간이나 동족 상잔을 겪었기에 그 앙금이 훨씬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사회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엔 정유 공장의 위치를 두고 남북 간의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산유국임에도 정유시설이 없던 베트남은 원유를 수출하고 정제된 석유를 한국, 싱가포르 등에서 수입해 써야 했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선 정유공장을 세우는 게 시급했죠. 베트남 정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북부를 지원하기 위해 중부의 정유공장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원전과 공장이 집중된 남부의 강한 반대로 인해 공사는 10여 년간 표류했습니다. 당시 하노이 정부는 경제력이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 집중될 경우 향후 독립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오랜 진통 끝에 초안을 관철시켰죠. 베트남에서는 국내 브랜드가 외국 기업보다 호치민에서 하노이로 혹은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사업을 확정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은근한 지역적 적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트남의 두 귀금속 브랜드를 들 수 있습니다. 북부의 바오틴민저우와 남부의 P&J는 상대 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바오틴민저우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에서 P&J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서 각각 1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커피 브랜드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노이에서 체인 사업을 시작한 AH 카페는 주로 남부에서, 호치민에서 시작된 파시오 커피는 주로 남부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부 사람들은 사실 호치민이라는 도시 이름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사이공이었습니다. 북베트남 공산 정권이 승자가 누구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남부의 수도 이름을 북부 지도자인 호치민의 이름으로 바꿔놓았죠. 남부 사람들에게 사이공은 단순한 예치명이 아니라 자존심이자 황금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많은 현지인이 여전히 사이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사이공이 돈을 벌어 하노이를 먹여 살린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함께 일하는 걸 꺼리기도 합니다. 북부 사람들은 남부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며 일 처리가 느리다고 비판하는 반면 남부 사람들은 북부인이 지나치게 일 중심적이고 기가 세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베트남 회사의 인원 구성을 보면 남부는 남부 사람들끼리, 북부는 북부 사람들끼리 모여 일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호치민에선 하노이 출신이 많은 기업체엔 취직을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합니다. 남과 북의 뿌리 깊은 지역 감정은 결혼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남자가 하노이 출신이고 여자가 호치민 출신이라면 일이 더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는 점차 지역 감정을 극복해가고 있지만 나이 든 세대는 여전히 하노이 남자는 인색하고 호치민 여성은 살림을 못하면서 사치가 심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완고한 인식 때문에 양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혼이 깨지는 경우도 흔하죠. 통일된 지 5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는 건 베트남만의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통일의 경험이 짧다는 점을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오랜 역사기간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부는 대부분 중국의 식민지이거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남부는 참파 왕국이었습니다.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첫 통일 왕조가 들어섰지만 이마저도 프랑스 식민지가 되면서 단명했죠. 프랑스는 아예 베트남을 제대로 분열시키기 위해 북부, 중부, 남부 등으로 3등분해 통치했습니다. 그러다 미국과 전쟁이 벌어지면서 다낭 부근의 북위 17도를 경계로 다시 남북으로 나뉘었죠.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남북의 한나라 국민으로 지낸 세월이 고작 100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1000년 이상 같이 살다가 분열된 지 약 80년의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남북 간의 문화적 동질성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부와 남부는 서로 다른 역사를 겪으면서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는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유교적이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죠. 반면 남부는 프랑스, 미국을 겪으면서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 개방적이고 실용적이고 좀 더 창의적입니다. 베트남의 중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살 때 이런 서로 다른 문화적 기질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베트남에선 말합니다. 즉, 유교의 영향으로 지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북쪽은 비싼 오토바이 한 대를 사는 반면 실용적인 남쪽은 중저가의 오토바이 2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남북의 민족적 구성도 조금 다릅니다. 북쪽은 베트족이 절대 다수입니다. 남쪽은 베트족이 중심을 이루긴 하지만 캄보디아의 크메르족과 과거 참파 왕국의 후손들인 참족 등 소수 민족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도 북쪽 사람들은 피부가 더 하얗고 남쪽 사람들은 더 까무잡잡하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민족이 다르다 보니 종교도 살짝 다릅니다. 북쪽은 중국의 영향으로 불교, 도교, 유교가 많고 남쪽은 동남아 서구의 영향으로 힌두교, 이슬람, 가톨릭, 토착 종교 등이 섞여 있습니다. 베트남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북부와 남부 방언의 차이가 커서 마치 다른 언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하노이 방언이 표준으로 쓰이지만 방송이나 일상 대화에서는 호치민 방언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게 혼용하면서도 하노이 사람들은 남부 억양을 유약하다고 생각하고 호치민 사람들은 북부 발음을 촌스럽다고 서로 흉을 보죠. 이러한 언어적 차이는 지역 감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지역 감정은 긴 영토라는 지리적 조건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1650km나 되는 길고 좁은 국토 구조는 남북의 기후를 달리했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북부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 절약하는 생활 방식과 보수적이고 태도가 매사 신중한 편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덥고 먹거리가 풍부한 남부는 현재를 즐기려는 성향이 뚜렷하고 개방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 베트남의 남북은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 예로부터 왕래가 어려웠고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고착되었습니다. 서로 이질감이 크다 보니 상대의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된 거죠. 그래도 전쟁만큼 지역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든 건 없을 것입니다. 무려 20년간이나 싸웠습니다. 죽은 사람만 300만 명입니다.
하지만 전후 그 어떤 남북 간의 화해 조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나눠 가질 것으로 믿었던 남쪽의 민족 해방전선, 소위 베트콩들은 배신만 당했죠. 화해는커녕 정복군이 된 북베트남 정부는 남베트남을 강제적으로 공산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약 100만 명이 재교육 캠프로 보내졌고 10만 명이 사법 절차 없이 처형되었으며 약 250만 명이 시골로 강제 이주 당했습니다. 이 와중에 수십만 명이 바다를 건너 탈출하는 보트 피플이 되었죠. 공산주의 체제를 따르게 만들려 했던 방법들이 너무 강압적이어서 오히려 남부 사람들의 반감을 키웠고 북부에 대한 불신과 지역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베트남의 남북 지역 감정은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그 원인도 다양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하나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도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박항서 감독이 이끌던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동남아 대회에서 우승하며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승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출신 지역이 다르면 패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대표팀이 하나 되어 라이벌을 물리치자 이에 국민이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베트남의 진정한 통일을 이룬 것은 축구라며 단결과 협력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베트남에선 남부의 호치민이 우월한 경제력을 가진 덕에 어느 정도는 정치적 열등감을 극복했습니다. 베트남 인구의 거의 70%가 전후 세대라 전쟁에 대한 기억도 분명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 감정은 베트남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베트남 정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먹을 쥔 채로는 악수할 수 없다는 인디라 간디 인도 전 총리의 격언을 새겨야 할 듯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의 중국 혐오는 대단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이 56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반중의식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무려 81%가 중국에 부정적입니다. 세대별로 따지면 20, 30대의 중국 혐오가 압도적입니다. 이 조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특징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중국에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보다도 더 나쁘죠. 오죽하면 지난 대선 결과도 반중 감정이 일정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반중 국가가 또 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오래된 순으로 꼽으라면 단연 베트남이 세계 1등입니다. 베트남은 역사 자체가 중국으로부터 살아남기입니다. 이게 수천 년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선 세대 불문 국민 전체가 뼛속 깊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베트남은 기원전 2세기 말부터 한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려 1000년간이나 이어졌죠. 하지만 베트남은 단 한 번도 중국에게 만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기 33년경에는 증짝과 증리 자매의 전설적인 활약으로 잠시 독립하기도 하죠. 중국의 압도적인 힘에 다시 나라를 빼앗기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질기디 질긴 저항의 시작입니다. 삼국지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로 칠종칠금이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남만의 왕인 맹핵을 7번 사로잡고 7번 풀어주었다는 그 얘기죠. 물론 삼국지에서 남만은 베트남의 일부인 것처럼 그려지거나 해석되지만 이는 소설적인 과장이고 허구입니다. 그럼에도 이 고사에서 우리는 중국이 가진 두 가지의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남만은 남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의 동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거죠. 중국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가는 중화사상에서 베트남은 한낱 정복하고 교화해야 할 대상이란 걸 분명히 한 것입니다. 공명은 맹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풀어주죠. 적 왕의 목을 치고 땅을 빼앗으면 그만인 당시로선 무척 이례적인 인내심입니다.
이건 그만큼 소설에도 등장할 정도로 베트남이 오래전부터 중국의 지배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긴 세월 끊임없이 저항하던 베트남은 드디어 938년에 천년의 한을 풀게 됩니다.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십국 시대로 분열된 틈을 타 응호 왕조가 중국으로부터 첫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만히 놔둘 중국이 아니죠. 혼란이 송나라에 의해 어느 정도 수습되자 두 차례나 베트남으로 토벌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하죠. 토벌은커녕 이 시기에 베트남은 오히려 10만 대군으로 송나라를 급습해 일시적이지만 지금의 광동성까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만만히 보던 베트남에 시달리던 송나라는 결국 1174년 처음으로 베트남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독립국은 아닙니다. 중국과의 체급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조선처럼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4대 관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때 송나라는 베트남을 안남국이라고 부르고 안남국왕에 봉했죠. 당나라 때 이 지역을 남쪽을 안정시킨다는 뜻의 안남이라고 부른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밥을 하면 날아갈 듯한 동남아의 쌀을 요즘도 안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남국의 왕은 스스로를 대월의 황제라 칭하며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내세우곤 했습니다. 중국이 분열에 빠지면 조공도 바치지 않았죠. 이게 못마땅했던 중국은 통일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베트남에 군을 보냈습니다. 원나라 때는 3번이나 침공했고 명과 청 때도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베트남은 쑥대밭이 되었으니 중국에 대한 원한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이 중 명나라의 대확장을 이끌었던 3대 황제의 영락제는 베트남이 조공을 거부하자 1406년 10만 대군으로 베트남을 병합시켰습니다. 다시 중국의 식민지가 된 베트남을 20년간의 질긴 저항 끝에 독립시킨 게 레 왕조의 초대 황제인 레러이라는 인물입니다. 의병을 일으켜 독립운동에 나선 레러이는 첫 전투에서 패한 후 명과의 정면 대결에선 승산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엔 철저하게 적이 쫓아오면 도망가고 물러나면 기습하는 유격전을 벌였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명나라는 베트남과 형식적인 조공 관계를 맺고 철수하게 되죠. 레러이의 유격전은 이후 베트남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릴라전으로 베트남은 중국 외에도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거함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 때 침략군은 무려 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한때 수도인 하노이가 함락되는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역시 베트남의 특기인 게릴라전으로 청나라를 대패시키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월남이란 이름이 이때 지어졌고 베트남은 월남의 현지어 발음입니다. 이렇듯 중국과의 항쟁이 곧 베트남의 역사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북쪽을 죽자사자 수비하는 한편 오랜 세월에 걸쳐 남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이 모습은 베트남의 지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토를 보면 북에서 남으로 해안을 따라 좁고 길게 뻗어 있습니다. 라오스와의 국경지대는 길이가 1100km에 달하는 험준한 안남 산맥과 끝없는 밀림이라 이곳으로 땅을 넓힐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대신 베트남은 남쪽 끝의 메콩강 유역을 캄보디아로부터 빼앗아 200여 년 전에 자국 영토화했습니다. 중국에는 약소국이지만 인도차이나 반도에선 나름 골목대장 역할을 하는 게 베트남이죠. 중국과의 오랜 충돌은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지금도 베트남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하노이의 북부 지역은 아무래도 군사의 중심지라 베트남에서 가장 보수적입니다. 반면 큰 군사적 위협이 없는 호치민의 남부는 경제에 전념하면서 베트남에서 가장 진보적이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북부는 한중일과 비슷한 동아시아 영향권이고 남부는 동남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두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한때 극적인 동맹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진영으로 나뉘면서 중국이 프랑스와 독립전쟁을 벌이던 베트남을 지원한 것입니다. 베트남이 미국이라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도 중국의 지원이 큰 몫을 했죠.
하지만 이념을 같이 하는 동지적 관계도 영토 욕심 앞에선 한낱 휴지 조각인 게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베트남이 미국과의 전쟁에 정신없는 틈을 타 중국이 베트남 영토했던 파라사일 제도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날 미국까지 개입된 남중국해 국제분쟁의 싹이 되었죠. 다시 악화된 양국 관계는 베트남이 중국의 지원을 받던 캄보디아를 점령함으로써 다시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정예병이 캄보디아 파견된 허점을 노리고 중국은 1979년 60만 병력으로 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예비 병력도 당해내지 못하고 겨우 한 달 만에 별 소득 없이 물러났습니다. 10년 뒤에 양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해 비로소 전쟁을 마무리했지만 베트남은 요즘 또 다른 위기감에 쌓여 있습니다. 다시 베트남의 지도를 봅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베트남의 수도였던 후에와 최근 한국인들에게 인기 여행지인 다낭에 있는 중부 지역은 허리가 잘록합니다. 가장 폭이 짧은 곳은 불과 50km밖에 되지 않죠. 여기를 점령당하면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이게 베트남의 지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베트남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파라셀 제도를 비롯한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 중인 해군 기지는 베트남의 아킬레스건을 노리는 비수와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쪽으로 팽창하면 됩니다.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들인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늘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라오스와 캄보디아도 살기 위해 친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베트남은 중국과 라오스, 캄보디아의 포위딩꼴이 되었지요. 베트남이 중국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친중 국가가 되어 베트남을 위협하는 역설, 이게 베트남의 딜레마입니다. 베트남 국민의 반중 감정과 달리 베트남 정부로선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힘의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베트남 수출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이익도 결코 포기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좋든 싫든 중국과 공생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갈등을 표면화시키지 않고 관리하는 데 외교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오랜 항쟁에서 배운 손자병법도 충실히 따르고 있죠. 가까이에 있는 강대국은 영토를 원하고 멀리 있는 강대국은 영향력을 원할 뿐이라는 가르침 말입니다. 한때 원수였던 미국과 잘 지내며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바로 이에 따른 것이죠. 이처럼 베트남의 중국으로부터의 살아남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지정학적 숙명입니다. 그 길은 지금까지처럼 험난하겠지요. 하지만 그간 베트남이 보여온 불굴의 의지와 강대국을 이겨보았다는 민족적 자부심, 이 두 가지가 베트남의 생존에 계속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국은 단 한 번도 서구 열강의 식민지를 겪지 않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한 태국인들의 자부심도 당연히 대단합니다. 태국은 국명을 두고 시암과 타이를 오가다가 1949년 타이로 확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타이는 태국어로 자유를 뜻하며 태국명 프라텟 타이 혹은 영어명 타일랜드는 모두 자유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식민지로 고통받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다르다는 국가적 자부심이 확연히 드러나지요. 하지만 이건 수많은 굴욕을 견딘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주변국들은 이 점을 콕 찍어 태국을 경멸하기도 합니다. 식민지의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는 뜻입니다. 이 서사는 18세기 후반 중국 출신의 장군 탁신에서 시작됩니다. 탁신은 태국의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는 순식간에 미얀마와 베트남 일부를 제외한 동남아 대륙국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톰부리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른팔이었던 차오프라야 차크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을 죽이고 차크리 왕조를 세웁니다. 이게 지금의 태국 왕실입니다. 이유는 정신병 때문이라지만 역사란 게 승자의 기록이니 알 수는 없습니다. 태국의 새 왕조가 들어서고 오래지 않아 세계사를 뒤집을 어마어마한 변화가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무기로 중무장한 백인들이 어디선가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수백 년간 승패를 가리지 못했던 미얀마와 베트남이 영국과 프랑스에 손쉽게 꺾이는 걸 본 태국은 극심한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몽굿이란 이름으로 유명한 네 번째 왕 라마 4세입니다. 올드팬이라면 한 번쯤 보았을 너무나 유명한 영화 왕과 나의 주인공이죠. 원래 라마 4세의 적장자였던 몽굿은 왕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승려가 됩니다. 이게 태국에겐 행운이라면 행운이었습니다. 이 기간 몽굿은 많은 곳을 여행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서양의 선교사로부터 영어와 과학, 수학 등을 배우면서 제국주의의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47세의 뒤늦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몽굿은 유럽 열강과의 전쟁은커녕 무력 개입의 빌미를 아예 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대외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를 대나무 외교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러지지 않도록 휘어지되 실리를 챙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진 태국 외교의 기본입니다. 그 방침대로 몽굿은 영국이 내민 보링 조약에 사인했습니다. 자유무역항과 특별관세, 치해법권 등 영국이 원하는 모든 걸 들어주는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 후 태국은 프랑스, 미국, 독일과도 연달아 유사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마다 대신들의 반대에도 몽굿은 이것만이 태국이 살 길이라며 밀어붙였습니다. 몽굿은 영어를 쓰며 직접 각국의 외교관들을 술 대접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났다면 몽굿의 대나무의 외교는 허울 뿐 굴욕 외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몽굿은 한 발 더 나아가 조약을 맺은 각 나라의 인재들을 정부 요직에 앉혔습니다. 80여 명의 유럽 전문가들에게 군, 경찰, 세관, 항만 등을 맡겨 선진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거죠. 한편으론 서구 열강들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일석이조의 영리한 방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근대화에 나서 철도를 건설하고 처음으로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영국처럼 자동차가 좌측 통행하는데 이것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몽굿 왕은 자녀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한 영국 여성을 가정교사로 채용했는데 이 경험담이 후에 영화 왕과 나가 되었습니다. 몽굿이 시작한 태국의 대나무 외교는 아들 라마 5세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욕심이 경제 개방으로 끝날 리 없습니다. 머지않아 이들은 영토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함대를 동원해 방콕의 왕궁으로 함포를 정주준한 채 라오스를 달라고 노골적으로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태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요구할 때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와 베트남 땅을 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인 탁신이 일궈놓은 땅을 모두 잃게 되었죠. 그게 태국 영토의 절반이나 되었으니 독립의 대가로는 상당히 컸습니다. 태국은 유연한 외교정책의 승리라고 자유하지만 사실 살점을 떼어내 본토를 지킨 셈입니다. 하긴 그러고도 우리의 5배이니 태국 땅이 크긴 합니다. 태국이 식민지를 모면한 건 지리적 행운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태국을 가운데에 두고 서쪽으로는 영국이 인도와 미얀마를 가지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프랑스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지배했습니다. 영국보다 한 발 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든 프랑스는 특히 동남아를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양대 식민 제국은 이제 그간 확보한 동남아의 모든 식민지를 걸고 태국에서 최종 승부를 가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양쪽 다 너무 큰 모험이었습니다. 둘이 싸우길 기다려 어부지리를 누리는 다른 식민 제국은 넘쳐났습니다. 태국이 땅만 크지 자신들이 잘 먹지 않는 쌀을 빼곤 딱히 욕심나는 자원도 없는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태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니 먼저 쳐들어갈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협상을 벌여 태국을 완충지대로 남겨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게 1896년 1월입니다. 태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라마 4세와 라마 5세가 그 오랜 굴종을 인내한 끝에 태국의 독립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태국의 위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본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태국에 미얀마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영국을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1592년 임진왜란 때 명을 칠 테니 조선에 길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때도 태국은 일본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습니다. 일본과 동맹을 맺고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를 한 다음
태국의 모든 도로와 철도, 군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이 영국군 포로를 동원해 미얀마와 태국을 잇는 철도를 건설하는 영화 콰이강의 다리가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한 것이죠. 하지만 태국은 일본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밀리자 태세를 전환해 도련 일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덕에 태국은 졸지에 2차 대전 후 전범국이 아닌 승전국이 되어 여러 특혜를 누렸습니다. 태국의 배신에 치를던 영국과 프랑스에겐 잽싸게 배상금을 물어 화를 달랬죠. 그리고 미국에겐 한국전쟁에 군을 파견하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태국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피하고 근대화에 일찍 나선 덕에 동남아의 지역강국으로 계속 발전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일각에선 태국의 바람 부는 대로 휘어지는 실용적인 외교를 칭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민지국에 맞섰던 주변국들의 시선은 당연히 곱지 않습니다. 태국의 실상이 식민지와 다를 것도 없었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니 박쥐에 불과하다는 거죠. 특히 오랜 앙숙관계인 미얀마인 태국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조롱합니다. 이게 태국의 발작 버튼이라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럴 때마다 태국이 발끈하는 걸 보면 식민지를 피하려 영토를 내어준 걸 내심 무척 자존심 상해하는구나 싶습니다. 태국 제1당인 전진당이 해산당했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국민 36%의 지지를 받아 151석을 차지한 진보정당입니다. 아울러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국민의 47%가 총리가 되길 원한 당대표는 10년간 정치가 금지되었습니다. 결과의 중대성에 비해 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순합니다. 공약으로 내건 왕실 개혁이 왕실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태국에서 왕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입니다. 왕은 물론 그 가족을 욕해도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 군주제의 전통 개념과는 거리가 멀죠. 이런 왕을 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언론에 자주 소개하는 것처럼 태국인들은 정말 왕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없습니다. 왕실에 관한 여론조사 자체가 불경이라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해서입니다. 하지만 태국 국민의 인식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정황은 분명합니다. 태국이 식민지가 되지 않은 이유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은 19세기 말 라마 4세와 라마 5세의 유연한 외교 덕에 유럽 열강의 식민지를 피했습니다. 이는 모든 태국인의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왕실이 남다른 존경을 받게 된 계기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식민지를 겪으면서 왕실도 함께 끝장났지만 태국만큼은 이 덕에 근대화 물결 속에서도 왕실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반공주의를 강화하는 데 국왕이 도움이 된다는 미국의 지지도 물론 한몫했죠. 이를 바탕으로 왕실이 절대 권위를 갖게 된 건 바로 전대의 국왕인 푸미폰 아둔야뎃 덕입니다. 그는 국왕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70년의 초장기 재임 기간 태국의 국부로 추앙받았는데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의 사망으로 19살에 갑자기 왕이 된 푸미폰은 즉위하자마자 태국의 낙후딘 마을 순례에 나섰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기꺼이 왕실의 재산을 털었습니다. 마약 재배지가 태국 최대의 커피 산지로 탈바꿈했고 전국 곳곳엔 빈민을 위한 왕실 병원이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꾸준히 추진된 서민 사업만 4,000개가 넘었습니다. 입헌 군주제가 시행되긴 했지만 얼마 전만 해도 하늘만큼이나 지체 높았던 왕의 이 유례없는 행동에 감흡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국인들은 국왕의 초상이 들어있는 지폐를 불경하다며 접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공서는 물론 각 가정과 상점, 거리에는 불상보다 더 많은 국왕 사진이 내걸렸습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는 급기야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조차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윤호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2016년 국왕이 별세했을 때는 온 국민이 상복을 입느라 검은색과 흰색 천이 동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도 꽤 알려진 태국 왕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은 전처럼 왕을 맹목적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10대와 20대의 대학생들은 전 국왕과 함께한 추억도 없습니다. 이들은 2020년의 민주화 시위를 기점으로 이전 세대가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말과 주장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게 태어나지만 그렇다고 더 고귀한 건 아니다라고 왕을 겨냥하는가 하면 국왕도 선출된 의회의 감사를 받을 것, 왕실 예산을 감축할 것, 국왕의 정치적 개입을 금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왕실 개혁을 과감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왕실에 대한 인식이 급변한 건 새로운 국왕으로 장남인 마하 와치랄롱콘이 즉위하면서입니다. 그는 2016년 왕위를 계승하기 전부터 자질 시비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3번 이혼하고 4번 결혼했을 정도로 여성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후궁도 20명이나 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수백만 명이 실직한 가운데 초호합한 애완견 생일 파티를 벌여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누출된 사진 중엔 반나이 왕비가 있어 태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인들은 이런 왕조차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을 독일의 별장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길어졌을 때는 국민을 버리고 내내 독일에서 지냈습니다. 시위가 벌어지면 보란듯이 후궁과 30마리의 반려견을 데리고 독일로 외유를 갑니다. 그리고 야쿠자나 할 법한 문신을 하고 쇼핑을 즐기는 장면이 독일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기도 했죠. 그래서 독일 대사관 앞은 졸지에 단골 시위 장소가 되었습니다. 왕이 독일인과 다름없으니 독일 대사가 요구사항을 대신 전하라는 조롱의 의미죠. 이러면서 왕실이 쓰는 국민 세금이 연간 약 4천억 원입니다. 아무의 감사도 받지 않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죠. 이뿐 아닙니다. 왕실 경호비, 왕실 자선 사업비, 38대에 달하는 왕실의 항공기 운영비는 별도입니다. 이 돈이 또 거의 4천억 원입니다. 이뿐만도 아닙니다. 와치랄롱콘 왕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왕실 재정도 법을 바꿔서 사유화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인 시암시멘트와 시암은행, 방콕의 여러 쇼핑몰과 호텔이 왕가의 소유입니다. 모든 게 비밀이라 추정 편차가 크긴 하지만 최소 50조 원에서 최대 350조 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2019년의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보다 재산이 더 많아 세계 왕실 1위입니다. 심지어 왕가는 모든 수입에 대해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왕실을 욕하면 안 됩니다. 2020년부터 4년간 왕실을 비판했다고 기소된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엔 왕실이 키우는 개를 모독했다는 죄도 있습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그간 왕은 살아있는 부처로 숭배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왕실 모독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부와 권력을 탐하고 문란한 생활을 즐기는 새왕의 모습은 부처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게 많은 태국인의 생각입니다. 이 통해 요즘은 모두의 존경을 받던 푸미폰 전 국왕마저 비판대에 올랐습니다. 그간 푸미폰 왕의 치적으로 홍보된 수많은 왕실 사업들도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1957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리 타나라 장군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왕의 신격화에 나선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입헌 군주제를 가져온 입헌혁명 기념일 대신 푸미폰 왕의 생일을 태국에서 가장 큰 국경일로 만든 것도 타나라 장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비판은 70년 치세 동안 줄곧 군부의 편에 섬으로써 태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푸미폰 국왕의 재임 기간 태국에선 15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이 중 9번은 승인하고 6번은 거부하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왕실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이었죠. 왕실은 군부의 보호를 받고 군부는 왕실을 앞세워 권력을 잡는 이 공생관계가 태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발전에도 큰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왕실과 불편한 관계였던 탁신 정권을 무너뜨린 쿠데타를 승인한 게 이들이 꼽는 대표적인 사례죠. 태국의 대학생들과 진보 세력의 주장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왕실과 군부를 중심으로 한 보수의 벽은 여전히 뛰어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삼중 보호장치도 여전히 견고합니다. 우선 법을 바꿔 총리 선출을 유리하게 하고, 이게 무너지면 헌법재판소를 내세워 야당의 집권을 막고, 이게 무너지면 군부가 직접 나서 정권을 뺏어온 게 지금까지 태국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왕실이 있죠. 그럼에도 태국의 이런 정치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하원 500석 중 얼마 전 해체된 전진당을 포함한 야권연합이 312석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왕실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왕실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 만만치 않다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태국의 민주화 세력은 군부뿐 아니라 군부와 결탁한 왕실도 개혁 대상임을 점점 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실이 소유한 시아문행 보이콧, 영화 시작 전 국왕 창가가 나올 때 일어나지 않기, 독일의 국왕별장을 직접 찾아 항의하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이전 세대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행동들이죠. 한국에서 대당 1억 원에 사온 물대포를 맞으며 시위대가 내세운 킹덤 말고 프리덤을 달라는 구호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지도를 보면 유독 길쭉하고 가늘게 뻗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남미에선 칠레가 그렇고 아시아에선 베트남이, 유럽에선 노르웨이가 그렇습니다. 국가의 지리적 특성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나라에 산다는 건 일반적인 국가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입니다. 남북으로 무려 4,300km입니다. 끝에서 끝은 대략 한국에서 인도 가는 것만큼이나 멉니다. 동서의 폭은 가장 넓어야 350km 남짓이고 평균은 17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긴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남북으로 약 1750km인데 이것만 해도 한국에서 대만까지의 거리 이상입니다. 동서로 가장 좁은 곳은 북부도시 나르비 근처로 6km에 불과하죠. 세 번째로 긴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남북 길이가 1650km이니 노르웨이와 별 차이가 없는 3등입니다. 비슷한 땅 모양을 한 이 나라들은 놀랍도록 닮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선 칠레, 노르웨이, 베트남처럼 세로로 긴 나라들은 당연하겠지만 남북으로 기후 차이가 극심합니다. 칠레는 그야말로 모든 기후를 갖고 있죠. 북쪽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이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거의 0mm에 가깝죠. 중부는 유럽의 지중해와 비슷합니다. 여름은 별로 안 덥고 겨울은 온화합니다. 수도인 산티아고를 비롯해 칠레 대부분 인구가 이곳에 살죠. 반면 남쪽은 파타고니아로 툰드라지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시베리아 말입니다. 이곳은 연중 대부분이 눈과 얼음으로 덮인 영구 동토층입니다. 노르웨이는 전반적으로 추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남서부의 항구이자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베르게는 겨울에 눈이 많아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온대 해양성 기후라 최저 기온이 보통은 영하 2, 3도 정도죠. 반면 북쪽은 여름은 백야, 겨울은 해가 종일 뜨지 않는 극야로 양극단을 달립니다. 북극권이라 겨울은 눈도 엄청나고 추위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베트남은 수도인 하노이가 있는 북쪽은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겨울엔 10도 밑으로 더 떨어지니 꽤 쌀쌀하죠. 하지만 남부는 전형적인 열대기후입니다. 연중 덥고 습도도 엄청나죠. 이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쏙 빼닮은 공통적인 특징이 또 있습니다. 해안선이 길고 그 해안선을 따라 산맥이
나란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칠레에는 7,000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인 안데스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영토 길이와 거의 똑같은 1,700km의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고 베트남에는 1,100km나 되는 안남 산맥이 있습니다. 이 험준한 산맥들은 방어벽 역할을 하면서 각각 아르헨티나, 스웨덴, 라오스와 자연적인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 모두 산맥이 동서 확장을 막아 결과적으로 영토가 남북으로만 길게 뻗은 형태를 만들게 했습니다. 최고봉이 7,000m에 달하는 안데스, 2,500m의 스칸디나비아, 3,000m가 넘는 안남 산맥 등 이 거대한 자연 지리적 한계로 인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확장 방향이 제한되었던 것입니다. 한쪽이 거대한 산맥으로 차단되면서 이 세 나라는 농업, 목축, 제조업 같은 내륙 경제보단 어업, 해운, 무역 같은 해양 경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칠레는 아르헨티나보단 태평양을 통한 아시아와의 무역이 더 중요해졌고 노르웨이는 중세부터 대서양을 이용한 한자 동맹의 중심이 되었으며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통한 교역이 국가 경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산맥이 있는 내륙은 인구 밀도가 극히 낮아지고 대부분 사람이 해안 지역으로 몰리면서 주요 도시들이 남북으로 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들엔 교통과 물류에도 일반적인 나라보다 불리한 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국토가 길수록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칠레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에서 남쪽의 파타고니아까지 이동하려면 하루 10시간씩 운전해도 6, 7일은 걸립니다. 노르웨이 남부의 오슬로에서 최북단 노르드카까지 차로 가려면 구불구불한 피오르드를 거치고 일부 구간은 페리로 건너야 하니 하루 10시간씩 운전해도 3, 4일은 꼬박 걸립니다. 베트남은 그나마 철도가 있으니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기차를 타면 30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는데도 일반적인 나라에 비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칠레는 산맥과 사막을 넘나들면서 도로나 철도를 깔아야 하고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와 산악지형 때문에 터널과 다리 공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은 안남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데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잦아 유지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항공과 선박이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남북을 연결하는 육로는 한두 개의 노선으로 제한되죠. 칠레는 5번 국도가 남북으로 있는 거의 유일한 고속도로고 노르웨이는 E6 도로가 유일한 대형 간선도로이며 베트남은 하노이와 호치민 사이를 달리는 통일철도에 의존합니다. 이 외엔 사실상 대체 교통망이 없어 특정 도로나 철도가 자연재해 등으로 끊기면 국가 전체 교통망이 마비되는 일이 간혹 일어나죠. 국토가 길면 물류비용과 이동시간이 증가해 지역별로 경제 불균형이 심해지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칠레는 교통망이 비교적 발달한 중부의 수도를 중심으로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노르웨이는 금융, 무역, 석유 산업이 고루 발달한 남부와 달리 북부는 어업과 관광뿐입니다. 베트남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중부가 낙후되어 있죠. 물류와 교통이 불편하면 기업과 외국 자본의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남북으로 긴 나라들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마치 양쪽이 다른 나라처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부는 무역과 교역이 활발하며 다양한 외부 문화를 받아들여 개방적인 성향을 띱니다. 반면 북부는 내륙이나 산악지대가 많아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고 역사적으로 방어와 행정의 중심지라 보수적이죠. 칠레의 남부는 독일 이민자들이 정착해 유럽 문화가 강하고 노르웨이 남부는 오슬로, 베르겐 등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들이 많으며 베트남 남부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국제무역으로 유명한 옛 사이공이 있습니다. 반면 칠레의 중북부는 수도인 산티아고가 있고 원주민의 영향이 강합니다. 노르웨이 북부는 북유럽 원주민인 사미족의 전통 문화가 유지되고 있고 베트남 북부는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수도 하노이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북부가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건 칠레는 건조한 사막지대가, 노르웨이는 혹독한 기후가 교역에 불리해서이고 베트남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무역보다는 늘 국방과 정치적 통제가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토가 긴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겪지 않아도 될 특별한 안보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선 국경과 해안선이 길면 그만큼 방어해야 할 지역도 넓어집니다. 여기에 거리가 멀어 특정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남북으로 빠르게 이동하기도 어렵죠. 교통과 물류가 불편한 지역은 군사기지나 방어시설을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산업과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쟁이나 테러 발생 시 공격 대상이 명확해진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러면 방어도 어렵고 국가의 핵심 지역이 침략당하면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어서입니다. 그렇다고 중심 지역의 방어에만 올인하면 다른 지역이 취약해지게 되죠. 국토가 길고 폭이 좁은 나라들만이 겪는 또 다른 전략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중간에 특정 지역을 적이 차지하면 국토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을 점령한 적이 한두 개밖에 없는 간선 도로와 철도를 장악하면 군 병력과 보급품이 남북으로 이동할 수 없으니 정말 치명적이죠. 이런 이유 등으로 칠레는 스페인 식민지를 겪었고 노르웨이는 오랜 세월 덴마크와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으며 베트남이 겪은 외침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들은 단점만 있고 장점은 없는 걸까요? 굳이 찾자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긴 해안선을 이용해 수산업과 항만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다양한 지리와 기후를 통해 관광산업을 키우기도 좋습니다. 칠레는 강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지만 국토가 길어서 특정 지역에서 큰 피해가 나더라도 나라 전체가 마비되진 않습니다. 자연재해 리스크를 전 국토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보적 측면에선 영토가 길면 적군이 모든 지역을 동시에 점령하기 어렵고 한쪽에 험준한 산맥이라 방어에 유리한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장점보단 단점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토의 형태가 국가 운영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떤 이는 벽을 쌓고 어떤 이는 풍차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어디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많지만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그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